오늘 이제 수업을 하면은 이제 고려 시대까지는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정식적으로 진도를 조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아마 내신은 안 들어가고 다음 시간부터 내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우리가 헛공부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오리엔테이션의 시간 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수능에 출제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정규 학습 시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여러분들 살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학력평가 여러분들 아마 3월 달에 본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곤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볼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학력 평가를 보면 여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되도록이면 중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적어주는 거 있죠. 교과서에 적어주는 것만이라도 좀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 이제 고려의 외교, 그 다음에 고려의 통치제도, 그 다음에 고려의 문화, 불교,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종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공부할 게 좀 많아요. 빠르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의 외교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외교하다가 어느 정도 끝났었잖아요. 우리가 고려하면은 진짜 많은 외침을 겪었던 나라예요. 조선은 여러분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임진왜란 하면 떠오르는 인물 이순신. 네, 이순신은 여러분들 몇 번 일본 놈들한테 졌을까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연승을 했던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생각해 놓을 게, 거북선과 판옥선, 특히 당시 이순신의 함대의 핵심적인 게 판옥선이란 겁니다. 거북선은 그냥 돌격하는 거였고요. 실질적으로 조선 수군의 가장 핵심적인 건 판옥선이라고 굉장히 큰 배인데, 그런 배들은 원래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었어요. 조선 초기에. 이순신이 나중에 그걸 조금 살짝 개량을 한 거고요. 그리고 병자호란은 여러분들 뭐 최근에 남한산성이나 뭐 다양한 영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을 겁니다. 고려시대의 외침은 총 4번, 우리 지배층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지배층, 고려의 지배층 뭐였어요? 호족이었죠. 이거 잠깐만, 여기 있다. 호족 쓸게. 다음 고려 두 번째 지배층 누구였어요? 문벌귀족. 다음 세 번째 고려의 지배층 무신. 네 번째 고려의 지배층 여기다 쓸게. 권문세족. 총 4개의 지배층, 원래 신진서대부라는 5개의 총 지배층이 있는데, 이때마다 좀 쳐들어왔던 애들이 좀 다르거든요. 첫 번째 호족 관련돼서 보면요, 호족은 굉장히 자주적이라고 했죠. 자주적이기 때문에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했을까? 맞서 싸웠겠지. 맞서 싸우거나 어떻게든 이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볼게. 호족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네, 여러분들 이거 11세기 이후 동아시아 지도입니다. 교과서 40페이지예요. 11세기 전후 동아시아 지도를 쫙 보면요,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내용들 살펴봤었죠. 근데 당나라는요, 나중에 황소라고 하는 사람한테 망해요. 당나라가 그렇게 망한 다음에 여러 부침들을 겪다가 송이라는 나라가 등장했거든요. 근데 이 송이라는 나라는 겁나 약해요. 북방에 여러 이민족들이 있거든. 거란, 서아라고 하는 이민족이 있는데, 이들에게 굉장히 싸움을 하면 맨날 져요. 네, 종이시네요. 잠깐만요. 네, 맨날 싸우면 맨날 집니다. 지는데 얘네들 문화가 굉장히 높으니까 옆에 있던 고려는 친하게 지내자고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북방 민족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중국 애들을 치고 싶거든. 근데 거란이라고 하는 이민족이 특히 송을 치러 가려고 그러면 고려가 왠지 뒤를 칠 것 같아. 그래서 거란은 어떻게 하냐? 송을 치기 전에
고려를 먼저 쳐들어가는 거야. 총 3번에 걸쳐서 쳐들어갔거든. 근데 이때마다 당시 고려의 지배층이 자주적인 호족이었잖아. 조금씩 이걸 굉장히 잘 대응했어. 첫 번째 1차 침입이에요. 1차 침입 때요. 당시 거란의 대병력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거란의 대병력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 조정이 잠깐 흔들렸거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막 그러고 있는데 한 명의 대신이 나서 대신은 문신이 아니라 무신이 아니라 문신입니다.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붓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총 대장군이 되세요. 폐하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적장한테 나는 고려의 대장으로서 당신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꿰뚫고 있었거든. 뭘?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이유. 중국을 쳐기 전에 뒤에 지금 후한을 제거하려는 거를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너네 거란을 칠 생각이 없다. 니네 거란 우리가 치진 않고 니네가 송이랑 우리랑 교육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육을 중단해 줄게. 대신 우리가 너네랑 교육하려고 그러면 이 지역에 강동 육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여진족이라는 이민족이 살고 있어. 이 여진족을 우리가 공격하고 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너희랑 교육을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서희라는 사람이거든. 서희라는 사람이 강동 육주를 차지하면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거란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 너희 그러면은 강동 육주 차지해라. 우리는 너희랑 이제 앞으로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을 할게 라고 하고 군대를 되돌립니다. 근데 여기서 배신을 때리는 거야. 누가? 고려가요. 우리나라가 솔직히 내가 이 부분 공부하면서 좀 그런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배신을 때린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국가의 이득을 추구한 거였기 때문에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 왜냐면 거란은 좀 무식하고 송은 그래도 좀 문화가 융성하잖아. 그래서 교육 안 한다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이고 계속해서 교육을 해. 거란하고는 교육 안 해. 그러니까 열받아서 또 쳐들어왔어. 그게 2차 침입이야. 2차 침입 때 당시 고려의 왕은요. 우리 미안해. 우리 다시 한번 교육할게. 그 다음에 송이랑 교육 끊을게.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거란이 돌아가요. 그런데도 또 고려는 교육을 안 하고 송과 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3차에 걸쳐서 또 쳐들어왔거든. 이때는 고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던 거야. 저 새끼도 쳐들어왔네. 우리가 박살내보자 라고 해서 강감찬이라는 장군이 귀주에서 박살내죠. 귀주대죠. 그럼으로써 거란과 자주적인 그런 관계를 굉장히 유지를 잘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외교 관계라고 볼 수 있죠. 네, 아무튼 이게 초기의 그런 관계였고요. 아무튼 이렇게 초기적으로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 좀 지울게요.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거란이라는 이민족이 멸망했거든. 거란이 멸망하고 여기에 여진이라는 민족이 등장하기 시작했어. 아까 여진 어떤 민족이었어? 고려가 이 지역의 강동 육지를 차지하면서 여진족을 몰아냈다 그랬지. 근데 얘네가 가만 이렇게 서서히 힘을 키운 다음에 거란이라는 나라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고 그런 거야. 그걸 고려는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거든. 이상하게 들으신 거야. 그래서 고려가 대병력을 공격해서 여진을 치러 갔어. 약 17만에 달하는 병력이었죠. 싸웠거든. 근데 여진은 야만족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는 당시 고려는 근데 여진은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이었고 우리는 주로 보병이었거든. 보병은 그냥 걸어다니면서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말탄 민족하고 싸우니까 우리나라가 진 거야. 우리가 이민족 야만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민족에게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당시 문관이었던 윤관이라는 사람이
윤관이라는 사람, 윤관이라는 사람이 왕한테 가서 우리도 말탄 특수부대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특수부대.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군대 가기 전에는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았는데 요즘 뭐 강철 부대, 뭐 별의별 뭐 특전사 그런 부대들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은 참고로 해군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군대는 진짜 그냥 제일 빠르게 군대 생활을 전역할 수 있는 데 가면 줍니다. 물론 군대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군대를 안 갈 수 없기 때문에 군대는 최대한 그냥 빠르게 전역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의사가 되면은 군의관이라고 복무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의사를 꾸민 사람들은 의대를 진학해서 군대를 조금 편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간혹 듭니다. 아무튼 윤관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특수부대를 만들어요. 긴 말탄병. 이 말탄 특수부대를 우리는 별무반이라고 합니다. 별무반이에요. 이 별무반 특수부대를 바탕으로 해서 여진을 박살내버리고요. 이 동북 쪽에 9개의 성을 쌓거든, 윤관이. 그걸 뭐라 그래? 동북구성이라 그래. 이 동북구성을 쌓아가지고 금이환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고려의 땅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 동북 쪽에 9개의 성을 쌓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여진 애들이 쳐들어오는 거야. 군대가 돌아갔는데. 얘네 말 타고 와가지고 성을 공격하고 도망가고 성을 공격하고 도망가고 계속 그래서 여기에 지키기가 어려웠거든. 그리고 여진 애들이 막 달려와서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 평생 고려를 하늘같이 모실 테니까 우리 이 동북 쪽에 성 좀 돌려주면 안 돼요? 돌려주면 안 돼요?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고려 조정이 뭔가 그래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동북구성을 돌려주거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야. 왜? 이 동북구성을 바탕으로 해서 여진이 굉장히 무럭무럭 성장하더니 거란을 물리치고, 아까 거란 물리쳤다 그랬지? 여기에 금이란 나라를 건국하네. 여진은 원래 우리나라 성기던 그런 이민족이었거든. 근데 얘네가 이제는 지네들이 나라를 세운 다음에 거란을 물리치고 성도 공격하고 굉장히 이렇게 파워가 넘치는 그런 행동을 했어. 그러면서 고려한테 사신을 보내서 야, 우리한테 조공 좀 보내 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얘네도 나쁜 놈들 아니야, 솔직히? 아니, 앞으로 동북구성 돌려주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충성하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래. 얘네 참 나쁜 놈들인 것 같아, 이런 부분은. 뭐 아까 국익에 따라서 활동했던 고려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맞짱 떠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당시 지배자였던 이 사람은 4대 요구를 수용합니다. 이자겸 요구 수용. 여러분들 이자겸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이자겸이 4대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금에 대해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당시 고려 조정에서 굉장히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금나라 이 여진이란 오랑캐한테 조공을 바쳐야 돼? 이거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쪽팔린 일이야 라고 하면서 당시 고려의 한 승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쪽팔린 짓을 하는 것은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서경이라는 곳에 수도를 안 뒀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도를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으로 옮기자 라는 운동을 펼쳐. 그걸 뭐라 그러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 그러거든. 서경천도 운동. 서경은 여러분들 옛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고구려의 옛날 수도가 어디였어요? 장수왕이 수도 옮겼던데 평양이죠. 그 평양을 고려 시대에는 서경이라고 불렸거든. 그쪽으로 수도를 옮겨서 우리 북으로 진출해서 여진 박살내 버리시다 그런 얘기야. 근데 제대로 되진 못했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문발귀족이 이렇게 있을 무렵 당시 우리 고려는 이렇게 했고요. 근데 나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무신집권기가 등장한 거잖아요. 무신집권기. 그 다음에
권문세조기. 그때는 원나라의 간섭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외교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의 시대만 여러분들 살짝 정리하면 되긴 될 것 같아요. 네. 호족이 있었을 때, 문벌귀족이 있었을 때, 문벌귀족이 있을 땐 굉장히 보수화된 시대였다는 것도 여러분들 나름 정리하면 이제 고려의 외교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주제의 핵심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문벌, 동북구성, 이자겸의 난, 서경천도운동, 무신정변 이런 것들 키워드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려의 외교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고려의 외교, 고려의 통치제도, 그 다음 고려의 사회경제, 문화, 불교 그런 것들 살펴본다 그랬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고려의 통치제도 보도록 할 텐데요. 잠깐 지울게요. 이거 안 지워지냐? 지우자. 싹 지웠지? 고려의 통치제도 넘어갈게요. 앞 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앞 페이지 보면요, 고려의 중앙통치조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려의 중앙통치조직. 고려는 여러분들 지금 크게 중앙과 지방, 여러분들 통치조직 하면요, 통치제도 하면 중앙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지방에서는 어떤 조직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살펴보면 됩니다. 교과서는 여러분들 37페이지예요. 37페이지 보면은 고려의 중앙통치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고려의 성종이 최승로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교 통치제도를 수립했다 그랬잖아. 여기 되어 있지. 성종은 이쪽으로 보자. 성종은 최승로의 심의 18조를 수용하여 유교 통치제도를 정비하였다. 밑줄 한번 쳐두고 유교 통치제도의 핵심이 바로 이 고려의 중앙통치조직이라 생각하면 돼. 고려의 통치조직인데 봐봐. 여기에 성이 몇 가지가 있어? 성이 중서문화성, 상서성 있지. 그럼 몇 성이니? 2성이지. 그리고 부를 보자. 부,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총 몇 가지 부서가 있어? 6개 부서가 있지. 그럼 2성 6부. 여기다 써야 되겠다. 고려의 중앙통치조직은 몇 성 몇 부야? 2성 6부지. 2성 6부. 우리 발해 통치조직 공부했었죠. 발해 통치조직 몇 성 몇 부였어요? 기억나요? 3성 6부였죠.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들 조선의 통치조직 2성 6부 시스템입니다. 2성 6부 시스템. 이게 충전이 되는 건가? 잠깐만. 이게 충전 안 되는 것 같은데? 2성 6부 시스템. 이해돼요? 2성 6부 시스템. 2성 6부. 2성 6부가 여러분들 지금 고려의 중앙 통치조직이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조선은요, 조선은 의정부 6조입니다. 조선은 의정부 6조. 어차피 조선 뒤에 할 테니까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조선 의정부 6조 체제. 그런 것들 말아두면 됩니다. 파악하면 되고요. 그럼 이성육부 체제 하나둘씩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성육부 두 가지 성이 있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중서문화성에선 재신과 낭사라고 있습니다. 재신, 낭사가 재신이 국정을 총괄하고 낭사가 간증과 봉박을 담당한다. 뭔 말인지 몰라도 돼. 솔직히 수능에서 그렇게 깊게는 안 들어가거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구나. 이게 고려시대구나. 그런 정도만 알아도 되고, 고려에서 가장 조금 중요한 건 이거야.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여기 옆에 나왔거든요. 재상들의 회의기구. 재상들의 회의기구. 재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 있어. 이들이 모여가지고 나라의 일들을 회의하는 곳이야.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 맨 처음에 고구려의 제가회의라고 있다는 거 기억나? 백제 정사회의, 신라에 무슨 회의가 있었어? 화백회의가 있었잖아. 그 전통이 고려 시대에도 이어진 거야.
왕이 있지만 그 밑에 여러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의견을 결정하는 기관. 그게 고려시대에도 존재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으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각각 역할을 다하죠. 도병마사는 도병, 군사와 관련된 거. 식목도감은 법대 재정과 관련된 것이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고요. 중추어는 여기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이라고 써있죠. 밑줄 한번 쳐두고요. 그 다음에 어사대는 대부분 압니다. 어사, 암행어사 출도요. 조선시대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감찰을 담당하는 기구. 그 다음에 삼사는 삼사시비, 숫자를 담당하는 기구구나.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 그렇게만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고요. 대간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한 번 더 공부를 할 겁니다. 대간이라는 단어는 그냥 조선시대 공부할 거니까 그냥 밑에 있는 이 단어, 여기 어디냐? 군주와 장관리의 잘못을 비판하고 군주의 관원 신용 여부에 서명할 수 있는 서격권을 가졌다. 그냥 밑줄만 한번 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왕이나 대신이 정치를 하는데 폐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면서 중간에 신하들이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얘기하는 거야. 왕이 잘못된 것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대신들.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최승로의 유교 정치에 이게 연관이 된다고 얘기하거든, 사람들이. 아무튼 이게 고려의 통치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고려의 통치 제도는 크게 이성육부 제도, 그 다음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반드시 기억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고려의 통치 제도고요. 고려의 통치 제도 볼 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과거제도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과거제도 광종이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고려시대의 특징은요, 고려의 과거제도의 특징은 묵과가 없었어. 묵과가 뭐 뽑는 건데, 문과랑 묵과가 있거든. 문과랑 묵과니까 옛날에는 문과랑 이과랑 있었어요. 여러분들 인문계에서 문과, 이과. 내가 수학을 좋아하면 이과로 가고 수학을 못하면 문과로 간다 그래서 어문계열, 사회계열이 문과고 수학, 과학계열이 이과였거든요. 그거랑은 다릅니다. 문과는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신을 뽑는 거죠. 근데 고려시대에는 후기 들어서야지 문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려는 계속해서 문신들이 무신의 대장군, 무신의 군대 총사령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들이 굉장히 차별받았고요. 그 무신들이 그러면 열받아서 일어났던 게 뭐였어? 무신정변이었지. 무신정권이 들어서고. 이해돼? 사회는, 역사는 이렇게 흐름, 그렇게만 좀 알아두세요. 흐름을 알아둬야 돼요. 그냥 무신정권 왜 일어났고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일일이 다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가 깨져.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 변화가 있을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면 됩니다. 고려의 중앙통치조직 끝. 그럼 지방통치조직을 볼게. 지방통치조직 교과서 45쪽으로 넘어가세요. 45쪽 44쪽과 45쪽 볼래요? 44쪽과 45쪽 보면은 거주지하에 시행하는 사회적 시행하는 게 고려의 지방 통치 조직이거든. 지방 통치 조직 보면은 지금 우리는 강원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도가 총 8개 도였습니다. 그래서 팔도라고 그러죠. 팔도 하면 여러분들 비빔면 많이 생각나겠지만, 근데 고려 시대는요, 지방 제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오도 양계. 방금 설명했습니다. 고려의 중앙통치조직 몇 성 몇 부라고? 2성 6부. 고려의 지방통치조직 오도 양계. 기초적으로 외울 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봐봐, 오도 양계야 5개의 도, 서해도, 교주도, 양강도, 전라도, 경상도. 탐라는 그냥 탐라구나, 이 전라도 쪽에 조금 속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북계와 동계라고 있어. 근데 오도 양계인데 왜 고려는 오도 양계 이렇게 구분을 했냐? 봐봐, 양계가 북계랑 동계잖아. 북계랑 동계는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오는 곳이지. 다른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곳. 그럼 북계랑 동계는 뭘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비무장지대, 군사 보호구역. 여기 북계랑 동계는 군사 보호구역으로서 당시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맞서 싸우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는 특수행정구역이라 보면 되거든. 일반적으로는 고려는 몇 도냐? 5도. 여기서 사람들이 사는 거야. 군사보호구역이었던 이 북계와 동계는 여기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병마사라는 그 시간 좋네? 잠깐만 지울게. 병마사라는 사람들이 다스리고요. 여기 5도는 안찰사라는 사람들이 다스립니다. 안찰사. 근데 봐봐,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야. 잘 봐. 고려는 중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5도가 있다 그랬잖아. 5도에 누가 다스린다고? 안찰사. 근데 잘 들어. 지금 우리는 강원도 원주시잖아. 강원도지사 있어 없어? 있지. 그 강원도지사가 안찰사인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과거로 고려시대로 따지면 그 밑에 시장이 있지. 우리 원주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고려는 잘 들어봐. 5도 밑에 군과 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당시 지방 통치제도가 있거든. 군과 현. 여기에 지방관이 파견된 곳이 있고 지방관이 파견 안 된 지역이 있어. 여기 돼 있거든. 보자. 지방관이 파견된 곳을 주현, 파견되지 않은 곳은 속현이라고 하였다. 이게 당시 아직 고려가 정상적인 이 지방 통치제도가 완비가 안 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 당시 고려는 지방관을 파견한 곳을 뭐라 그러냐? 주현이라 그래.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한 지역. 그리고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지역을 속현이라고 했는데, 이 속현은 당시 고려의 향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통치를 했거든. 향리는 통일신라 시대에, 통일신라 말기에 호족이라는 계층이 떠올랐잖아. 고려는 호족이라는 계층을 연합해서 완성시킨 국가였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지방의 유력자들, 자신이 임명하지 않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자신이 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지역의 유력자라고 그들에게 야 너네 돈 좀 거둘래? 조세 세금 좀 거둘래? 라고 하면서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거야. 이해돼? 특히 이 지역 속현이라는 곳에는 향소부곡이라는 특수행정구역도 존재했는데 얘네들은 이사를 못 가. 그 다음에 과거 시험도 못 봐. 그래서 맨 처음엔 여기 향부곡소라는 데 사람들 보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천민이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향부곡소가 굉장히 많은 거야. 향부곡소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 고려시대 천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건데 그럴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에서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니까 여기는 향부곡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했고 소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품을 생산했던 사람들이구나. 이들이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마쳤기 때문에 이사를 하지 말고 거기서 자신의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라 그랬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기 밑줄만 쳐둔 걸 기억하고 여기 옆에 이사를 못하겠다, 과거를 금지했다, 그런 정도만 이래도 제발 좀 이해해. 고려의 통치조직은 중앙통치조직은 이성육부 9년 정도만 넘어가면 되는데 지방통치조직은 이 주현과 속현이라는 개념을 니네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하거든. 이 부분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려의 지방통치조직도 끝났어요. 고려의 지방통치조직도
2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 이거? 47페이지 2번 문제? 47페이지에 2번하고 3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보세요. 2번하고 3번 문제. 47페이지에 2번과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 줄 테니까 2번하고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2번하고 3번 문제. 네, 선생님은 지금 잠깐 지금 여러분들 2번하고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이거는 그냥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보자.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반드시 한번 풀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려의 통치, 제도, 경제사 관련돼서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고려의 마지막으로 불교 관련돼서 내용을 좀 볼게요. 불교를 한 번에 싹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정리하도록 할 텐데 교과서는 몇 쪽이냐? 이게 몇 쪽이니? 48페이지 펴봐. 48페이지. 주제식 불교와 다양한 사상이 공존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의 불교기 전에 전체적으로 불교를 한번 정리할 텐데요. 불교는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네, 부처님이 만드는데 이게 석가모니가 인도 사람이거든. 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등장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 등장해서 가장 먼저 고구려가 이걸 수용을 했고, 그 다음 백제가 수용했고, 그 다음 신라가 수용했거든. 고구려와 백제 불교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니네들이 몰라도 돼.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건 솔직히 승리자의 기록이잖아. 신라부터 알아두면 되거든. 신라부터 알아두면 되는데요. 불교, 여기다 불교라 써둘게요. 불교, 그 다음에 신라. 첫 번째 신라인데, 신라에서 불교를 가장 먼저 수용했던 사람 누구였어요? 버풍왕이었죠. 기억나요? 버풍왕이 2차 돈의 목을 빼고 2차 돈의 순교함으로써 이렇게 수용했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신라는요, 불교를 융성하면서 자신들의 왕을 굉장히 높게 봤어요. 자신들의 왕이 살아있는 미륵불이라고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미륵불이라고 그러면서 왕을 섬기는 것이 바로 불교의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통일신라 중대에도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불교라고 하는 게 경전으로 이루어졌거든. 한마디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영어책, 일본어책 뭐 그렇게 되게 좋아하는데 뭔 말인지 영어랑 일본어를 모르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 불교도 경전으로 돼 있는 거야. 불교 경전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경전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 읽지, 일반 백성들은 솔직히 까막눈이잖아. 한자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귀족들만이 그 불교를 되게 믿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원효란 사람이야. 원효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죠. 원효대사, 해골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효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둬야 할 게, 이 사람이 무예가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둬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옛날에 자료를 한번 참여해 봤거든요. 원효대사가 해골 먹었던 게 자다가 옆에 이렇게 해골에 떠져 있는 물을 마시고 그걸 뭐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랐다 뭐 그런 형식으로 얘기하잖아. 해골에 물이 떠져 있는 걸 마셨으면은 사람이 죽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감염균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대 과학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건 조금 각색됐다고 사람들이 조금 얘기는 하더라고. 아무튼 원효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반 백성들에게 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 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 극락에 간다 얘기하면서 무예가라는 것을 굉장히 보급을 했던 사람이거든. 무예가라는 거 이런 정도만 알아도 되고, 원효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해골물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을 무렵에 그의 친구였던 사람은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최신식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신라로 다시 오거든. 그 사람이 누구냐? 의상이라는 사람이야. 의상. 이 의상이라는 사람은 당시 중국에서 굉장히 발달했던 화엄종이라는 종교를 수용해서 통일신라에 전달합니다. 크게 발달시켰던 사람이에요. 이 두 명은 여러분들 통일신라 시대 사람이거든요. 통신이라 적어둘게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석굴암, 그 다음에 불국사 그런 것들이 발달됩니다. 이게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긴 해요. 이거 김대성 굳이 외우려는 것보다 석굴암 불국사 만들었던 시대의 특징을 물어보는 것들이 좀 종종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석굴암과 불국사가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통일신라 근데 여러분들 이들은 중대 사람이거든. 통일신라 중대는 왕권이 셌어 약했어? 강했던 시대였잖아. 이 통일신라 왕권이 강했던 시대에 이런 것들이 발달됐는데 통일신라 하대에 넘어가니까 왕권이 약해졌지. 왕권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호족들이 출현했잖아. 그 호족들이 출현할 때 이 호족들이 믿고 있던 새로운 불교의 종파가 있어. 그 종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선종이라 그래. 이 선종은 앞서 원유와 의상이 믿고 있던 그런 불교의 종파를 교종이라 그런다? 교종은 경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발달한 종교라고 얘기를 해. 원효가 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 천국 극락에 간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원효도 나름대로 이 사람 책 많이 썼던 사람이야. 책 많이 쓰고 경전 대가였거든. 경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수양을 하면은, 참선을 하면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선종이거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전에 법흥왕이 있었을 무렵에는 왕이 즉 부처니까 왕을 굉장히 잘못이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 통일신라 후기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즉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호족들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그런 사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호족들의 핵심적인 사상이 된 거지. 이런 교종과 선종이 대립하고 있다가 이제는 통일이 되죠. 고려가 성립되죠. 고려가 성립됐는데 아직도 교종과 선종이 대립을 하고 있는 거야. 교종과 선종이 대립하고 있어. 그럼 고려 초기에 자주적이었던 호족들은 이걸 어떻게 할까요? 통합을 하려고 했죠. 처음에 통합을 시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의천이라는 사람이야. 의천은 왕자거든. 왕자인데 중국에 갔다가 굉장히 높은 문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천태종이란 걸 만들어. 천태종이란 걸 만들어서 당시에 우리나라에 기록해서 천태종으로 불교를 통합하려고 그러는데, 봐봐. 교종은 경전 중심이야. 선종은 수양과 참선 중심이야. 고려가 호족을 통합해서 등장을 했지만 이제 고려가 어느 정도 완성화된 시기야. 고려가 조금 안정화 딱 됐으면은 봐봐. 의천은 왕자라 그랬지.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불교를 통합하려고 그럴까? 선종을 중심으로 불교를 통합하려고 그럴까? 의천 왕자. 조금 보수화된 사람입니다. 당연히 교종 중심이죠. 교족은 귀족들 중심이에요. 이 귀족들이 당연히 책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종 중심으로 불교 통합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의천입니다. 근데 의천이 죽었어요. 의천 죽은 다음에 천태종은 굉장히 흔들흔들거린 다음에 없어집니다. 또 교종과 선종이 나누어서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고요. 이들 칼 쓰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정치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굉장히 흔들리거든. 사회가 흔들릴 때 이제 진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진울은 조계종을 만들었어.
조계종은 사회가 흔들리잖아. 지배층의 통치가 굉장히 흔들렸던 시대야. 그럼 진울에 있었던 조계종은 뭐 중심으로 불교를 통합하려고 그럴까? 선종 중심의 아유 이렇게 글씨가 이상하냐? 중심의 불교를 통합하려고 그랬다. 아이씨 여기다 다시 쓸게. 선종 중심의 불교를 통합하려고 그랬다.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네, 지금 40분이 넘었네요.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시험 범위 진도예요. 안녕.